참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음. 모르겠습니다. 참 기쁘기도 하고 이게 믿기지 않은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제가 처음에 이 프로파일러 시작할 때만 해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 얘기만 들어도 프로파일러들한테는 참 평생의 숙제 같은 느낌, 맞아요. 또 풀고 싶은 과제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실 거예요, 특별히. 네, 예. 교수님은 뭐 더 아시죠? 네. 우리가 화성연살인 사건을 아마 제 기억에는 한 달 전 정도 되죠. 네, 하승균 그 계장님 그 당시 강력계장님 모셔다가 하 선배님 모셔다가 화성연살인 사건을 우리가 한 5부에 걸쳐서 했나요? 5부에 걸쳐서 그거를 한 달 전에 했는데 드디어 화성연살인 사건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춘재죠. 네, 이춘재가 지금 용의자로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사실 저는 그 소식을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전화를 했죠. 집에서 저 집사람하고 처남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집 앞에서 간단하게 소주 한잔 하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하승균 선배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바로 받아요. 근데 그냥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뭐 그분의 심정이야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일단은 제가 전화드린 거는 축하 전화였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한참 참 선배님 한 푸셨습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랬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소회를 그 다음 날 페이스북 또 공개된 내 친구들한테만 이렇게 보냈거든요. 아침 편지하고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침 편지를 쓴 지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죠? 네. 매일같이 제 편지 다 받으시잖아요. 제 주변에 네. 있는 분들. 근데 이제 그거를 올렸는데 어떻게 저 기자들이 그거를 해가지고 뭐 둘이 감격에 겨워 울었다. 거기까지는 참 그림 좋았어요. 예. 뭐 여기저기 전화도 오고 감격스러워서 뭐 우셨다면서요. 뭐 이런 거 좋았는데 예상했던 대로 그 다음 날부터 아니나 다를까 범인 못 잡은 거에 대해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범인 못 잡은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우리. 네. 하승균 선배님도 그 생각 늘 하고 계셨고 미안해하고 특히 그 억울하게 죽어간 그분들의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은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거는 정말 지금 하승균 선배님이 상처받으셨어요. 굉장히 상처받으셔가지고 알아 누울까봐 걱정돼요. 지금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사실 용의자는 특정이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백을 받아야 되고 또 정황적인 것들을 더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3차에 걸쳐서 DNA가 추출이 됐지만 다른 사건의 여부들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게 동일 범인지에 대한 여부들도 사실 수사를 계속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사본부에서 57명을 이렇게 해서 팀으로 만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하승균 전 팀장님, 계장님께서 거기에 이제 소속으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더더욱 진행되셔야 될 텐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기분 상하시는 것 때문에 건강 많이 안 해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많이 실망한 것 같아요. 뭐 아주 극단적인 댓글 같은 거 보면은 뭐 뭘 잘했다고 뭐 부둥켜 안고 울었느냐. 언제 우리가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나이 드신 분한테 기어 나와서 떠든다는 소리 하고 정말 교양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댓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나이 73세예요. 물론 나이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한테 기어 나왔다는 표현을 쓰질 않나. 자기 아버지한테도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말이라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데 그런 거 그런 거 좋습니다. 그런 건 괜찮은데 이제 억측이 좀 너무 많아서요. 그 부분을 조금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DNA가 5차, 7차, 9차 사건에서 나왔는데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제 처음에 제일 많이 의혹이 분명히 화성 사건의 용의자는 B형이라고 하지 않았냐. 혈액형 B형. 네, 우리 사건에서도 아마 B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DNA에서 추출된 혈액형은 O형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동일범 아닌 거 아니냐, 아니면 수사 방향을 처음부터 너무 잘못 잡아서 했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두 번째는 그렇게 잡을 수 있는 사건 왜 아직까지 못 잡았느냐라는 예. 얘기들이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건 의뢰를 5회에 걸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적어도 그런 말씀 안 하실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오부작을 진행함에 있어서 B형이라고 우리가 특정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참고하되 꼭 절대는 아니다만 B형 가능성이 있다. B형. 이 모든 자료에 B형이 제일 많았어요. 나오잖아요. 예. 참고하되 꼭 절대는 아니다만 B형 가능성이 있다. 참고하되 꼭 절대는 아니다만 B형 가능성이 있다. B형. 이 모든 자료에 B형이 제일 많았어요.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다만 많은 현장에서 B형이 나왔었다. 또 이게 뭐 많이 그러니까 수사하면서 B형 가능성이 많다. 이런 정도로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화성 사건에 주도적으로 사건을 수사한 분은 하승균 팀장님을 비롯해서 수원 화성 형사들이에요. 그때 제가 지원 나가서 이 수사를 여러 차례 했지만 단 한 번도 그 지휘부나 그쪽에서 범인은 혈액형이 B형이니까 B형 아니면 배제해라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결단코. 그 당시에 경기청 산하에 있는 아마 모든 경찰서 강력 형사들은 한두 번씩 다 나갔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희 같이 그런 사람들을 지원 형사라고 그래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참 없었던 게 아니라 운이 좋았어요. 어떤 게 운이 좋았다고 보냐면 우리 경찰서에서도 매일같이 한 명 정도는 반드시 오도록 했어요, 거기. 근데 그때 제가 진짜 쫄병했어요. 그러니까 고참에 안 가고 맨날 나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그때 욕하면서 갔어요. 솔직히 투덜투덜 하면서. 교대로 가면 되는데 그 화성이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맨날 나만 보낸다고. 근데 세월이 가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부지런히 저 쫄병이라서 끌려댕기고 불려댕긴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화성 사건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다른 사람보다는 화성 사건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화성 사건이 다 정리되고 된 다음에 내가 경찰학교 교수를 하면서 우리 후배들은 화성 사건 우리 후배들이 이어갈 거 아닙니까? 후배들한테 이 화성 사건을 알려줘야겠다 싶어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화성 사건의 기록을 들치면서 1차부터 10차까지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자체가 그 원본이에요. 그걸 근거로 해서 학생들 교육을 시켰고 그런 과정에서 각종 공문, 수사 서류를 제가 다 봤어요. 거기에 어디에도 범인은 혈액형이 B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수사관들이 조사하면서 다른 거 조사 하나도 안 하고 B형 아니면 내보냈기 때문에 요번에 이모 씨 네. 이춘재도 B형이 아니라서 내보내서 실패했다고 이런 식으로 악의적인 보도를 하는 기레기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사건이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의 가장 첫 공신은 사실 DNA 기술의 발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장기 미제 수사팀이 생기면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하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증거물 다 보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미리 저도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미리 잡을 수 있었던 사건인데 왜 잡지 못했어?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술이 정말 얼마나 발달했냐면 과거에는 유전자 DNA 유출을 할 때요. 진짜 순수해야 유출을 또 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혈액형 같은 경우도 왜 B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타액이 섞이잖아요. 그럼 양이 더 많은 뭐 B형과 O형이 섞였다 그러면 양 많은 걸로 혈액형이 추출이 나와요.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단일이 아니라 막 섞여 있으면은 어떤 게 유출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B형인 경우는 정말 그게 섞일 수도 있고, 또 관계자들이 와서 이게 순수하게 추출된 것이 아니라 관계자들이 와서 묻어 있는 뭐 책이나 이렇게 섞일 수도 있기 때문에 B형이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과거에는 1대1 이렇게 매치를 했어요. DNA를. 그러니까 이 시료가 있으면 저 사람이 용의자가 있다면 이렇게 시료를 1대1 대치를 하다 그럴 보니까 수밖에 없었죠. 시료가 많아야 돼요. 근데 되게 한번 제한적. 사용하면 끝이.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기술이 발달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료를 일본에다가 또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기술이 발달했냐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전자 증폭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DNA 증폭 기술. 예. 이게 뭐냐면 요만큼만 있어도 얘가 복제를 수십만 개를 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대조를 할 수 있는 그 시료도 넉넉한 거죠. 네, 그 기술도 있는 거고, 추출해낼 때 이제 순수하게 섞여 있어도 단일 그 DNA를 추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 또 실제로 교수님 저희가 11년부터인가요? 맞습니다. 그 검찰에서 수용자 DNA를 데이터베이스 채취하기 시작해서 DNA 은행을 만든 게요. 네. 2010년도에 법이 통과되고요. 2011년 본격적으로 된 거는 2012년부터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춘재 같은 경우도 2010년 제가 알기로는 10월에 추출을 해서 2011년 2월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됐던 걸로 기억이 맞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수용자,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있었고, 또 기술이 발달되고, 실제로요 진짜 우리나라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DNA 기술을 발달시켰어요. 그래서 1나노만 있어도 지금 이제 분석할 수 있어서 옷깃만 스쳐도 DNA가 남는다라는 얘기들이 있을 정도예요, 수사관들한테. 그래서 미세 증거 잘 확보하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만큼 발전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이미 2010년도 DNA법이 통과되고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찰에서 DNA를 수집하기 시작할 때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미 들어와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그 즉시 바로 못했어요. 2011년부터 수용 생활을 하는 사람들 하나씩 그 DNA 그 구강세포를 따가지고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만들고 완성돼서 실효적으로 사건에 대입하기 시작한 게 2012년부터예요. 네. 그러니까 2012년 이전에는 DNA 대조라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요.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보다도 86년 9월부터 91년 4월 사이에 일어났잖아요. 그때는 대한민국에 연쇄살인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더 따라서 프로파일이라는 개념도 아마 그 당시 형사들한테 프로파일링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할 거예요. 네. 프로파일이라는 이름도 생소했고, 유영철 사건이 이 정리되고 난 이후부터 프로파일이라는 기법이 나오기 시작했고 연쇄살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마지막 사건이 91년 4월이잖아요. 네. 91년도에 그 형사 종료했던 14 사건 났을 때까지도 형사들 머릿속에 연쇄살인이라든지 프로파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거를 조금 그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전혀 없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사건들이 이렇게 났을 때, 근데다 그때 막 이 사건이 동일범이냐 모방 범죄냐라는 얘기도 많았었고, 이게 동일범에 의한 사건일까라는 얘기도 많았었고, 그 연쇄살인이라는 건 어떤 놈이 저지르는 거지? 우리는 지금 사이코패스라는 이런 느낌도 있지만 일반인이 어떻게 저런 범죄를 저지르지? 생소하죠. 네, 그런 개념조차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 수사적인 차질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장기 미제 수사팀이 아마 교수님 2015년 15년부터입니다. 2015년입니다. 2015년에 왜 장기 미제 사건이 각 지방청에 생겼냐면요.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네.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없어지니까 그때 그러면 지금부터 미제 사건 다시 하자. 그래서 각 지방청에 미제 사건 이제 콜드 케이스라고 그러죠. 미제 사건 전담 수사반 팀이 생긴 게 2015년부터예요. 그리고 이게 아마
2010년 사건인가 2012년 사건부터 태완 입법이 2010년부터죠. 맞습니다. 그 전 사건은 소급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 이후에 일어난 살인 사건에 한해서만 공소시효가 없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장기미제 수사팀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일단 사건부터 당연하죠. 수사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지만 DNA에 의해서 전국에 있던 발바리들은 다 잡았잖아요. 네. 거의. 거기에 집중했던 겁니다. 그동안은 2015년부터. 그리고 유전자 네. 증폭 기술이라는 게 발달되기 시작한 게 네. 또 이것이 상용화되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료라는 부분들을 증폭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뭐랄까요? 저는 한참 지연됐거나 못 찾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수사에 대해서 다 정통하지 못하신 분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불쑥 잡았다고 하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 것도 한편으로 이해도 되긴 해요. 아니 그럼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말씀을 그쵸, 드리는 거고요. 혈액형 관련된 거 이제 그 하승균 계장님하고 직접 통화했어요. 그제 그 혈액형 관련된 엄청 억울해 하셔요. 그래서 얘기를 쭉 들었어요. 뭐 물론 우리 그 사건 의뢰에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 혈액형은 현장에서 A형, B형, AB형, O형 다 발견됐다. 그 얘기 다시 한번 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사체가 발견되면 그 사체가 있는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을 낱낱이 다 뒤져서 담배꽁초 하나, 그 다음에 무슨 그 우유 팩 같은 거 하나, 비닐봉지 쪼가리 하나, 이런 모든 거를 다 수거해 가지고 그 감식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혈액형이 딱히 정해진 건 없었다. 뭐 비닐봉지에서는 A형이 나왔고 우유팩에서는 B형이 나오고 뭐에서는 뭐가 나오고 그렇지만 그건 다 수집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을 생각해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각 사건마다 B형이 많더라. 그래서 B형의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B형을 단정해서 B형이 아니면 범인이 아니다 하고 지시를 하거나 그렇게 단정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 부분 너무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이 B형이 제일 많습니다. 혈액형이. 그 부분도 수사본부에서는 간과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B형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B형이 많이 나오니까 B형이 범인일 가능성은 많지만 또 공교롭게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B형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니까 B형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저는 사실 소름이 조금 돋았던 게 뭐였냐면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때문에 DNA 기법에 대해서 예. 개발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춘재가 94년에 1월에 처제를 살인 사건에서 검거가 됐잖아요. 예. 근데 이때 결정적인 증거물이 뭐였냐면 처제의 DNA 검출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청주에서 처음으로 DNA가 채택된 사건이나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발달된 기술 때문에 어쨌든 자기가 범인으로 잡힌 거예요. 맞아요. 저 이거 들었을 때 진짜 하늘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하늘은 분명히 있다라고 아이고 생각했어요. 또 우리가 하늘이 있다고 얘기 말씀드렸더니 하늘 타령이라고 앉아 있다고 또 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 이춘재 검거 과정은 그렇습니다. 이춘재가 그 이 처제가 살해되고 난 이후에 이춘재가 살고 있던 그 장소 이웃집에서 밤새도록 물소리가 들렸답니다. 네. 밤새도록 물 쓰는 소리가 들렸대요. 아마 방음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옆집하고. 그거를 형사한테 얘기를 해줘서 형사가 화장실을 간 거예요. 화장실을 가서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는데 세탁기를 놓고 세탁기 밑에 장판지로 이 고임을 해놨어요. 그 장판지를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혈흔 반응이 나오고 거기서 DNA를 도출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춘재가 DNA 때문에 검거가 됐고요. 결국은 또 DNA 때문에 그 화성 사건 이것도 지금 본인이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소름 끼치는 일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서 진짜 무슨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거 딱 들여다봤는데 와, 이게 무슨 사건이 하나씩 이슈가 안 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백 기간들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91년 4월이 마지막 범행이었는데 그리고 그
처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그 사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결혼해요. 네, 결혼해서 아이도 태어나면서 이제 이 공백 기간이 있는데 이 공백 기간에 과연 범죄가 없었을 것이냐. 그거 조사한다면서요. 네. 그래서 청주에서 있었던 사건들이나 그 경기도 일대에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진짜 뭐 증거가 남아 있으면 일단 첫 번째 좋은 거고 자백을 받아야 되는데 교수님이랑도 얘기했지만 진짜 이 사건은 자백받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교수님. 자백 안 할 겁니다. 이제 왜 자백받기가 어려워라는 얘기를 이제 물어보세요. 근데 일반 연쇄 살인범들도 자백을 받았잖아요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랑 조금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되게 차이가 있어요. 본인도 알고 있잖아요. 네. 일단 무기징역을 받았고 25년 복역했나요? 24년. 4년 복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가석방 25년 지나면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만약에 여기서 본인이 자백을 하지 않고 뭐 이 사건이 어느 정도 무마된다고 한다면 자기한테는 어쨌든 법적으로 가석방 조건이 생겨요. 근데 근데 여기서 자백을 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거죠. 더더군다나 이춘재가 가석방을 생각하고 있던 근거가 나왔잖아요. 네. 이춘재 교도소에 수시로 아마 교화위원 스님이신 것 같아요. 네. 그 스님이 이춘재를 수시로 가서 만났는데 어느 날 이춘재가 그 얘기를 했대요. 스님한테. 스님 내가 조만간 가석방 되면 나가게 되면 가석방이라는 얘기 안 하고 스님 혹시 제가 나가게 되면 제가 기거할 곳이 없는데 스님 주소지 밑에 둘 수 있을까요? 하는 그 문의를 한 적이 있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춘재는 25년 동안 S등급 1급 모범수로 지내온 이유가 딱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가석방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자기 출품해서 상도 받고 거기서 각종 자격증 따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단 손톱만치도 사고 친 적이 없대요. 그랬다면 가석방을 노리고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가가지고 3차, 5차, 9차에서 네 DNA가 나왔는데 네가 한 거 맞지? 그러면 아이고 DNA 나왔으니까 제가 한 거 맞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절대 안 할 겁니다. 끝까지 부인할 겁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DNA가 나온 것이 한 사람의 어떤 옷 등 같은 데서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이해 갈 수 있죠. 그죠? 아니 이해되지도 않지만 그냥 꼭 양보해서 한다면 이해되죠.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9차 사건 이 14살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네. 그 아이의 팬티에서 나왔어요. 5차 사건, 7차 사건 안모시죠.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 복숭아 2개를 가지고 장난친 그 사건 때 그 피해자 안 씨의 치마만 입혀놓고 배 위에다가 가슴과 가슴 사이에다가 그 팬티 이렇게 둘둘 말아서 올려놨었죠. 네. 거기서 또 나왔어요. 네. 세 번째는 사건이 이제 5번째 옥차. 홍량 사건이에요. 고등학교 수원에 이력서 내고 들어오다가 당한 그 홍량 본인의 목도리로 살해됐죠. 네. 근데 홍량 거기에서도 속옷과 목도리에서 DNA가 나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성의 속옷을 누구나 다 만질 수 있습니까? 공교롭게도 이춘재가 어떻게 세 사람 그 팬티 속도 말로 팬티를 만질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부인해서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DNA 정확도를 얘기하시겠죠 또. DNA 정확도는 늘 말씀드리지만 99.99999 16자리까지 이거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이춘재가 부인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9차, 5차, 7차 이 세 건은 그냥 기소는 못하지만 그냥 단정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경찰에서 끝까지 가고자 하는 거는 수법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듭이라든지 결박하는 형태. 결박이 꼭 그렇잖아요. 손하고 발을 동시에 묶잖아요. 네. 우리 하승균 팀장님이 그렇게 네. 돼지 묶어놓는 것처럼 표현했지만요.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면요.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 사람 임에서 범행 자백을 듣는 것이 그렇죠. 그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커요. 그렇죠. 내가 원망할 대상, 내가 미워할 대상이 명확하게 있는 것과 두리뭉실하게 있는 건 정말 다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진이 명확하게 밝혀냈을 때 본인들이 그래 정의는 살아있구나. 그래서 밝히고자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자백을 받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하고요. 사건 해결이나 이 사람에게 뭐 가석방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치유이자 아유, 좋은 의무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꼭 밝혀냈으면 좋겠고 자백 필요 없지 않아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종종 아니, 있더라고요. 그럴 필요는 자백은 받아야죠. 꼭 저는 꼭 안 하겠지만. 안 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프로파일러 저희 이기 프로파일러예요. 정말 똑소리 나는 이기 프로파일러. 공은경. 네, 지금 진술 분석 팀장으로 있고 진짜 실제 강호순 그 프로파일링에서 입 열게 할 때도 정말 많은 역할을 했거든요. 정말 똑똑한 친구인데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그 친구한테 진짜 힘내라고 얘기하고 싶고 정말 잘해낼 거라고 잘할 겁니다. 생각이 잘할 듭니다. 겁니다. 반드시 이거는 가서 인식을 시켜야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아무리 변해도 3차, 5차, 7차, 9차는 여성의 속옷에서 네 DNA가 나온 거는 네가 어떤 방법으로도 얘기해도 안 된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하면서 지금이라도 자백해서 처벌은 안 받잖아요. 더 이상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한테 그게 예의 아니겠냐. 잘 설득을 해서 그게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사건은 아마 계속 목요일마다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 3차 조사했잖아요. 네. 오늘까지 3차 조사했는데 오늘은 안 했어요. 네. 오늘은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15만 쪽입니다. 네. 그 수사 기록이 제가 이거 PPT 만들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가지고 자료 찾을 때 콧구멍으로 먼지가 들어와서 시꺼멓게 할 때까지 그 보면서 막 넘겼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수기로 15만 부. 거의 손으로 썼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타이핑한 게 없습니다. 현장 형사들은 전부 펜으로 썼어요. 왜냐하면 뭐 진짜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들어가서 그 형사들이 나쁜 형사, 좋은 형사 하면서 사람 막 이렇게 동정심 굿캅, 배드캅. 그러니까 유발하고 되고 죄책감 이렇게 쫙 이렇게 건드려 준다고 하는데 일반 연쇄살인범 특히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절대 이런 정서적인 안 걸로 내키죠?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프로파일러랑 어떤 신경전을 좀 할 거예요. 분명히 이게 힘의 원리 같은 것들.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 가면 안 되나? 아니 저 못해요. 저는 공은경 그 팀장이 더 잘할 것 같고요. 권일용이도 안 되나? 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예. 난감한 질문을. 그래서 아마 분명히 그런 식의 뭔가 흥미 싸움, 게임 싸움, 그러니까 심리 싸움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 않고 아 내가 저 사람이 날 알아봐 주는구나. 의외로 연쇄살인범들이요 한 형사나 그걸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 그렇죠? 사람한테 일반 범죄자도 마찬가지지만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도 자기의 가치를 알아보고 자기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뭐 담당 형사들한테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한테 그래? 그럼 내가 그러니까 자랑식으로 약간 자기도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그걸 잘 해낼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희생자 본인들은 물론이고 그 희생자 가족분들 정말 그 억울함을 손톱만치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혈액형 관련된 이거 오해는 하나 더 있죠. 그 오해가 사실은 이 봉준호 감독이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한테도 찾아와서 자료 수집해 갔다고. 그 영화를 만들면서 하도 저 관계자들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봉준호 감독이 자기가 범인이 누군지 알겠을 정도였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범인은 B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봉준호 감독도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기록도 보고 협조하다 보니까 B형 가능성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B형이다 이 범인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이 기레기들에 의해서 정론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B형 아닌 사람들은 형사들이 다 거들떠도 안 받기 때문에 빠져나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혈액형의 진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그 몽타주 얘기했잖아요. 네. 이 몽타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얼굴 생김새야 얼추 비슷하다고 그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엄양이 그 버스 안내양 엄양이 봤었다는 어깨가 유난히 구부정했다 젊은 사람이. 근데 아마 실제로 구부정한 것 같습니다. 교도관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저도 기사로만 읽었는데 그런 예. 게 있었대요. 이렇게 이제 처제 살인 사건으로 들어왔을 때
그 화성 사건의 몽타주를 봤던 수용자들이 그 이춘재하고 비슷하게 닮아서 한때 의심을 했던 수용자들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약간 몽타주가 정말 비슷하고 근데 워낙 자기 말도 안 하고 말도 잘 없어서 그 서로 말 썩지 않아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안 했고 나중에 근데 실제로 이 이춘재가 연쇄살인범 화성의 연쇄살인범이라고 DNA가 발견됐을 때 제일 많이 놀랬던 게 교도소 관계자들하고 같이 수용됐던 수용자들이래요. 말이 없는 건 알았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납작 엎드려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모범수가 돼가지고. 뭐 빵도 나눠줬대요 수용자들한테. 그리고 자기 뭐 도움도 되게 많이 주고 굉장히 깔끔하고 조용하고 항상 남들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많이 그 교도소에서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이 이미지라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이 본인의 모습을 감추고 선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기 시작하면 유사하게 생긴 생김새가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나한테. 의심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그 이미지라는 게 그렇게 무섭거든요. 얘는 이미지 관리 잘한 것 같고요. 그래서 구부정한 부분은 뭐 비슷하고 얼굴도 비슷하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가 있냐면 몽타주 작성할 때 우리가 강 기사 돌아가신 강 기사님이나 엄양이죠. 그 당시 버스 안내원 했던 분 그분의 어떤 진술에 의해서 문신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왼쪽 손에 전자시계를 차고 있는데 그 밑부분에 뭐 맞아요. 문신한 것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거 있었는데 우리 그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승균 팀장님이 그런 얘기했죠. 문신 그거 믿을 만한 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죠. 그게 있으면 오히려 범인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런 말씀하셨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여러 군데로 여러 경로로 확인을 해보니까 영구 문신이 많이 유행하던 시절은 아니에요. 영구 문신은 최근에 와서 많이 하게 됐고요. 영구 문신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그게 영구 문신이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목격자가 착오일 수도 있어요. 버스 안에 실내가 환한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런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오른쪽 새끼손가락에 봉숭아물을 들였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하승균 팀장님이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거 봉숭아 아니라고. 네. 피해자 혈흔이라고 그랬죠. 네. 미처 못 닦은 거라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럴 가능성이 네, 많다고 네.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래서 그다음, 그것이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참고를 하라고 하셨어요. 참고로만 네. 그러니까 하승균 그 팀장님이 우리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형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고 그 오른쪽 그 새끼 손가락에 봉숭아 물들인 것도 혈흔일 가능성이 많다. 뭐 이 부분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둘째 손가락에 뭐 이빨 자국 같은 게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거야 뭐 아무르면 뭐 지금 현재로서는 볼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이 그 당시 엄양 그분을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제 유일하게 목격자이기도 하고 한 분은 더 있죠 물론. 근데 이제 우리 유튜브에서만 얘기했죠. 2차와 3차 사건 사이에 네. 생존하신 아닙니다. 2차와 3차가 맞습니다. 그게 아마 그 우리 유튜브에서 참 이 기회를 빌려서 제가 그건 좀 정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승균 형사님이 약간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86년 11월 30일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2차와 3차 사건 사이가 맞고요. 네. 이건 진짜 제가 진즉 말씀드린다는 게 죄송합니다. 그 확인을 했었는데 자꾸 잃어버렸어요. 2차와 3차 사건 사이 86년 11월 30일이 맞습니다. 네. 김모 씨라고 45살 그 먹으신 분이 그 성폭행 당하고 묶인 채 또 그때 또 속옷을 머리에 뒤집어 씌웠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가방 찾으러 가는 바람에 가방 찾으러 갈 때 불빛만 보고 묶인 상태에서 뛰어가지고 생존한 분이 어두운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윤곽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유일한 목격자는 그분과 지금은 돌아가셔서 그 운전기사분은 안 되고요. 강모 씨는 이제는 그 안내원 하셨던 엄씨 엄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겠네요. 연세가 이제 드셨겠으니까 엄씨 그분을 좀 그 소식이 좀 두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찾고 있는데 그분 찾으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방면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백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부분, 또 자백을 받기 위해서 지금 3차까지만 들어가고 4차 지금 그 면담을 안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진술 분석을 했던 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어떤 진술 같은 걸 다 듣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이번에는 지금 바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맞습니다. 얘기해요. 그래서 그쪽 한 면으로 진행되고 그때 당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행적이라든지 이걸 알 만한 것들을 다시 수사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격자들이라든지 이 사람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또 찾고 있고 경찰 내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다방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86년도인가 이춘재가 제대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86년 9월에 범행하잖아요. 네. 1월 달에 제대하고 8개월간의 공간 사이에 성범죄 같은 사건이 있었는지 그것도 좀 추리고 있나 봐요. 네. 그다음에 이춘재가 청주로 내려간 게 93년 4월인가요? 네, 그 정도. 그때부터 이 처제 살인 사건 94년인가 그렇죠. 그 틈 사이에 일어났던 청주 일대의 성폭력 수법이 유사한 사건도 지금 도출해 가지고 다시 재수사.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경찰이 좀 생각하고 있는 게요. 얼굴 공개입니다. 얼굴 공개를 그러면 이게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까 이거 가지고는 걔를 얼굴을 공개할 수 없으니까 처제 살인 사건 그 죄를 가지고 그 죄에 의거해서 신상 공개를 지금이라도 해버리면 얼굴을 다 만천하에 공개해버리면 또 그 얼굴을 보고 각종 제보가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그래서 지금 그거를 좀 신중하게 법무나 이런 데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57명이라는 데는요 법률적인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분들도 또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왜냐하면 공소권 없음의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진짜 공개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강제 수사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들 때문에 각종 전문가들 법, 뭐 진술 분석, 과학 수사, 그다음에 또 프로파일러. 또 아까 하승균 총경님처럼 그 당시 하셨던 수사진. 진짜 어마어마한 지금 그 수사진들이 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지금 얘기가 어제 보도 나온 게 이춘재를 조사를 당시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조사 시차가 몇 회째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1차부터 10차 사이에 7차 그 안모 씨가 사망하고 버스 기사하고 안내양이 보고 나서 몽타주를 그리고 난 이후에 수사를 해가지고 용의자 수사를 하고 풀었는지 그 이전인지 그것도 따져봐야 돼요.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범인의 윤곽이 드러난 건 저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6차 사건 이후부터예요. 네. 6차 사건 이전까지는 범인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6차 사건 때 신발 사이즈 나왔는데 그것도 그 하승균 형사님 말씀하셨지만 비가 와가지고 신발이 이거 메꿔졌기 때문에 그건 명확하진 않지만 하여튼 신발이 큰 건 아니다. 발이 큰 건 아니다. 그 정도만 윤곽이었었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런 부분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하승균 총경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막 기사에 그런 게 나왔어요. 어떤 거였냐면 이춘재가 용의자였는데 신발 사이즈가 다르다고 해서 뭐 수사에 배제됐다. 뭐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기사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저는 팩트 체크가 됐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수사진들도 그때 당시에 정보를 다 기억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저희도 제 사건도 가끔 그러면 잊어버려서 다시 서류들을 찾아봐야 그걸 다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 확인이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윤희 프로파일러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하승균 팀장님이 우리 방송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신발이 255mm인가 사이즈였는데 245인가 그랬는데 비가 왔으니까 한몰 이렇게 덮여서 명확하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를 근거로 해서 그 기레기들은 참 제가 자꾸 기레기라는 소리 써서 뭐합니다만은 양심 없는 기자라고 하겠습니다. 확인 안 하고 저 기사하는 사람들은 양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국민을 속이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신발 사이즈가 안 맞아갖고 내보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는지 그렇게 무책임한 보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정확하게 그걸 다 알고 있는 형사나 그 담당자들한테 물어보고 그것이 그러니까요. 성의로 확인이 됐을 때 뭐 이미 너무 늦어서 이건 너무 늦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팩트 체크 하나하나 하고 가는 게 정말 왜 이러냐면 오해를 살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고요. 국민의 오해 살 수 있는 것도 많고 형사들이 막 열심히 하고 있는 형사들의 사기를 꺾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조사를 했다는 경찰관이 적어도 윤곽이 조금이라도 드러난 게 그때 신발 자국 나온 6차 사건 이후에 9차 사건 때 몽타주. 네. 이렇다면 6차 사건 이후부터 형사들이 약간의 윤곽이라도 알았지 그 전에는
아마 범인 누구 그 이춘재를 그 10사람이 데려다 조사했어도 걔를 그 닥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사를 했는데 6차 사건 이전에 그 조사를 했다면 그 조사한 경찰관을 뭐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는 게 없었으니까요. 6차 사건 이전에는. 그리고 6차 사건 이후에 더더군다나 몽타주가 나오고 난 다음에도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풀어줬다면 그거는 많이 아쉬운 방법이에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물론 뭐 사건 전체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 없어요. 경찰이 결과적으로 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몽타주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도 제대로 그 조사를 하고도 그 사람을 풀었다면 무지하게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안 잡고 싶어서는 아니겠죠. 그 사람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겠죠. 뭐 그마저도 국민 여러분들한테는 할 말이 없는 일이지만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사관 하나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용의자가 한 3명 떴어요. 자, 이 용의자는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조사 좀 해봐. 네. 자, 이 용의자는 저 박동민 그 형사가 좀 조사 좀 해봐. 이 용의자는 김복준이 네가 해봐. 그러면 이제 각각 조사를 해요. 다 조사했더니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내가 다 조사해보니까 이 사람 아닌데요. 그러면 끝나요. 맞아요. 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범인인 경우가 사실 일선에서 많지 않습니까? 잡고 나서 보면 그거는 정말 이 수사관 하나가 어떤 면에서 보면 능력이 부족하든지 어떤 이유로건 소홀히 해가지고 이 용의자가 빠져나가게 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용의자는 김윤희 형사가 엊그제 조사했기 때문에 2번 다시 다른 사람이 이 사람 쳐다보질 않아요. 이 사람은 배제돼 버려요. 이미 조사한 사람이라서. 이게 사실 경찰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해서 적어도 제가 수사과장하고 할 때는 크로스 체크 시켰어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나중에 검거해 보니까 조사를 예전에 많이 한 놈들이에요. 그때 다 혐의 없다고 형사들이 처리한 건데 나중에 검거해 보니까 그놈이 범인이었었어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수사과장 할 때는 김윤희 형사한테 이 사람을 시켰어도 한 번 더 박동민 형사한테 한 번 더 보라고 시켰어요. 용의자가 있으면. 근데 그게 아마 간과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사건을 보고 있는 현직 경찰관들 정말 잊지 말고 교훈 삼아야 됩니다. 용의자를 당신들이 능력이 없건 소홀히 했건 털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용의자를 2번 다시 조사 안 하기 때문에 걔는 영원히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정말 사명감 갖고 철저하게 조사도 해야 되고 크로스 체크하고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도 제가 볼 때 조사를 했다면 6차 이전이라면 조금 이해는 가는데요. 몽타주가 나오고 난 이후에도 조사하고 그 사람을 혐의 없는 걸로 풀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춘재는 수사 형사들에 의해서 한 번도 조사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털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쟤 조사한 거야. 네. 쟤 전에 김윤희가 조사했던 그 용의자야. 이러면 2번 다시 다른 사람들이 안 붙어요. 이거 우리 현직 경찰관들 명심하십시오. 뼈저리게 명심하십시오. 이건 진짜 제 선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용의자 본인이 소홀히 해서 털어버리면 영원히 미궁으로 갈 수 있는 사건 나와요. 이것도 이번 경우도 저는 그거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진짜 왜 그런 부분이 생기냐면요. 수사를 하다 보면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도 어쨌든 경험이나 바탕이나 자기 살아온 인생을 바탕으로 그 사건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려지는 범인의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상을 선입견이 생기죠. 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으면 진짜 교수님 말대로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데 하고 놔버릴 수 착해 보이거든.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조건들이 자기도 모르게 가중치를 부여해서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수사관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사실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딴 게 없어요. 진짜 그 객관적인 정보들을 그냥 이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사실 첫 번째 프로파일링의 역할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형사 개개인도 내가 이 사람을 조사해 갖고 털어버리면 영원히 이 사람은 실제 범인이라도 2번 다시 용의자로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사 간부들이에요. 수사 간부들 당신들이 계급이 좀 더 높고 월급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고 조금이라도 대우받는 이유는 그런 거 일일이 다 챙기라고 수사 간부하는 거예요. 거들먹거리라고 군림하라고 직원들 앞에서 꺼덕거리라고 계급장 달아주는 거 아니에요. 부하 직원이 잘못한 건 반드시 그 직속 상관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리고 조금 아픈 얘기 하나 더 짚고 갈게요. 네, 하세요. 이번에 하자고. 네. 이제 또 어떤 얘기들이 기사에 많이 나오냐면 용의자로 이제 그 경찰에게 용의자로 물렸던 사람들이 해서 그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들을 이제 몇 차 사건에 누가 했고 누가 했고 이제 마지막 10차 사건 같은 경우도 용의자로 물렸던 사람이 뭐 어떻게 죽었다, 암으로 죽었다,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맞아요.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이 경찰이 관가해서 안 되는 부분이라고 아유, 생각해요. 당연하죠. 그거는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더 질책하시는 분도 분명히 알 것 같아요. 아, 있어요. 당연하죠. 예. 수사 과정에서 그 당시에 강압적으로 하고 이렇게 수사했던 거 이거는 10번 100번 그 반성해야 됩니다. 네. 그거는 뭐 얘기할 거 없고요. 억울하게 용의자로 몰려가지고 조사받으면서 왔다 갔다 맨날 가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뭐 이거는 뭐 경찰이 정말 100번 1000번 사죄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자체가 해결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우리한테 남겨졌던 과제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예. 그 미제 사건이 풀렸어요. 근데 이것이 풀렸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어떤 수사 시스템들이 마련되고 반성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제가 뻔뻔할 수도 있겠지만 칭찬해 주실 분들은 조금 한 번씩은 칭찬해 주고 가셨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담당 평생 동안 수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진짜 캐고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시고 또 쓴소리 해주실 건 쓴소리 해주시고 이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정말 어렵게 말 꺼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잘못한 거는 질책하셔도 좋아요. 근데 질책하시면서 그래도 능력이 부족하고 그랬을지는 몰라도 그 열이마저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던 그 어떤 성심마저 짓뭉개 가지고 그거는 그 비난으로만 간다 그러면 지금 형사들이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미제 사건 누가 해결하려고 열심히 덤비겠습니까? 해결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욕먹고 짓밟힌다면 누가 미제 사건 해결하려고 덤비겠어요? 저는 그게 우려스러워요. 진짜 실제로는 우리 후배 선배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살았던 동기들이 놓쳤던 사건일 수 있어요. 그들이 놓치고 그들이 잘못했던 사건. 그리고 그 뒤에 후배들이 아니면 또 동기들이 그걸 또 보완해 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마의 응원들 그것이 더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내냐면 그러면서 또 다시 부각되는 미제 사건들이 지금 있어요. 그럼요. 네, 하나는 근원 목소리를 통해서 이영호 군 네. 유괴 납치 살인 사건 그거는 아마 나중에 하게 되면 경찰 수사 엄청나게 비난 받을 겁니다. 그거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개구리 소년 사건 이제 이게 저 유명한 미제 사건 세 개 네. 중에서 이제 2개 아니겠습니까? 이게 3대 미스테리라고 하는데 사실 뭐 규정이 어떻게 돼서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영화화되고 이슈화된 것들이라서 그런 미제 사건이 됐던 게 있는데 제가 저 아직도 개구리 소년 그 부모님이시죠? 예. 아직도 그 말이 저 기억이 나는 게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만 좀 알았으면 그렇습니다. 예. 도대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까 본인이 너무 답답하시다고 하시거든요. 저는 진짜 이게 저도 유가족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도 없고 진짜 10분의 1이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해결됐을 때 유가족이 들었게 되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정말 뭐 하나는 내려놓고 가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사건에서도 이춘재가 자백을 하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얘기를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춘재가 범인으로 용의자로 떴습니다 해서 기뻐했을 때 우리 형사들이 그거를 단지 그놈을 잡아서 기뻐하고 나 잘났다고 한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희생당한 그 피해자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형사들처럼 피해자의 입장이 돼보는 사람은 없어요. 형사들은 피해자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많이 합니다. 제일 먼저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의 그 죽어갈 때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이 고통받으면서 죽었는지 알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도 형사고요. 그 이후에 그 유가족들이 울부짖는 걸 보면서 형사들이 느끼는 그 아픔 같은 게 어마어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는 꼭 잡고 싶은 거고 악착같이 잡고 싶은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해결됐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뻐서 감격의 눈물을 좀 흘렸는데 유가족은 그 슬퍼서 그러고 있는데 니들은 기쁘다고 그러느냐. 세상에 그런 식의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대로 반성해야지, 또 반면교사 삼아야지 두 번 다시 그런 잘못된 과오를 안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슬기롭게 지적해 주시는 거 그거 100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래도 그 상황에서 주어진 능력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능력 가지고 그래도 한번 잡아보겠다고 그 몸부림쳤던 그런 마음들은 조금 그 이해해 주시면 얼마나 더 고마울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무슨 말을 이어가야 될지 네.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아마 계속 이 사건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될 거고, 뭐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뭐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더 혹시 의심되는 사건들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일 거고요. 그다음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어느 정도 신상 공개가 될지, 그리고 어느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지는 정말 한번 지켜보고 끝까지 이거는 한국 네. 범죄 역사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적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간중간에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하고 저하고 특별한 게 있으면 진행 상황을 좀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고요. 약속은 받았습니다. 저 하승균 형사님 지금 굉장히 그 마음이 편치 않으세요. 또 수사본부에 들어가셔서 이제 지금 현재 경기 남부청에 지금 그 현직 수사관들 중에서는 화성 사건에 참여했던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록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 형사님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아마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그 조사 그 자문도 하고 그러실 건데 약속하셨거든요. 사건을 통해서 막 그 얘기도 하셔요. 한 달 전에 우리가 마치 예측이나 한 것처럼 우리가 그걸 했다. 그래서 정말 또 관심을 좀 환기시킨 거 아니냐, 끌어온 거 아니냐 그런 자부심은 있다. 그런데도 요 며칠 진짜 문매를 엄청나게 73 되신 양반이 맞고 나니까 좀 충격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심정적으로 슬프고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못 모셨습니다. 못 모셨는데 나오시겠답니다. 마무리 화성 사건을 한 달 전에 우리가 여기서 불을 붙였으니까 그 용의자가 드러났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 나오셔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하 형사님이 직접 73세 노병이 브리핑 한번 하시겠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빨리 모셔서 한번 방송할 테니까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사건 의뢰 구독자분들께서는 저희들 많이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개 중에 몇몇 사람들 억지 소리 하는 거 일희일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예. 네. 다음에 그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